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일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날씨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좀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통했는지 그래도 소폭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의 하락장과 비교를 하였을 때는 전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2.92% 상승한 3,8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금 1.38% 상승한 250만 원대, 비트코인은 2.93% 상승한 3,8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테더의 경우는 1,263원으로 환율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BNB 코인 시가총액 4위 3.5% 42만 5천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증의 코인인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50% 이제 상승한 522원대. 지금 다른 코인들 오를 때 XRP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들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떨어질 때 왜 앞장서서 떨어지는지 참 아쉽기만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시장 상황들 가격들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이에 단기적인 가격의 분석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석들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바닥 매수세 없다. 비트코인 25,000달러 지지 테스트한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한다 수석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가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를 움직이지 못했다. 현재 아무도 바닥을 매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가 안정될 때까지 안정될 수 없으며 당분간은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문장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 에드워드 모야라는 분석가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지지선과 저항선은 각각 27,000달러와 33,000달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12시 2분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다.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박스권에 움직이며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박스권을 깨려나 또 하락인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오르면서 이제 정말 추세 돌파하나 이런 이야기들 반복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에드워드 모야의 수석 시장 분석가의 분석과 발키리의 CEO, 발키리 리서치의 책임자에게서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리서치 책임자 비트코인 22,000에서 23,8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통 한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좀 많은데요. 이 발키리 펀드의 리서치 책임자인 조시 올셰위치의 경우는 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2,000에서 23,8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벽 3시죠.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바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동성이 진정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과연 이때 당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은 폭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달과 비교를 하였을 때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었을 때가 최정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공개된 4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좀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금요일 날 어떻게 이제 CPI 지수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 회의 6월 14일에서 6월 15일 날 이제 그 연방준비공개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16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0.75% 포인트의 상승은 조금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0.50%포인트, 0.25%포인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이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잡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좀 둔화돼서 다시금 자산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빅스텝이 한 번 더 실행이 되게 되면 0.50%포인트의 상승이 또 한 번 결정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험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과 증시에 또 한 번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게 맞는데 이 힘든 시간들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비단 저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29만 BTC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 후에 따로 이제 청산도 안 당했고 그리고 포지션 정리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롱 포지션 산 뒤에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숏 포지션 산 뒤에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다수가 이제 숏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나온 시간이 지금 10시 34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얼마 전에 한 10분 전, 15분 전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포지션의 청산이 대규모로 일어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숏 포지션의 건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청산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이제 미결제 약정 최대 규모 소식하고 빗썸에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빗썸의 투자자분들 중에 MZ세대 즉 2030 세대의 비중이 무려 62.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투자자들에게 이 크립토 마켓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40대 21.3%, 20대 17.6%, 이제 보통 30대가 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50대가 12.6%, 60대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은 현재 대한민국 비중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설문조사는 이제 빗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이거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15% 안에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을 견디시게 되면은 추후에
이 투자를 하신 분들과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 경험치 차이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의 이제 가상자산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고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작년도 2021년도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의 투자 비중과 비교 시에 비트코인이 한 8% 들고 있었는데 이제 비중을 16.3%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죠. 이더리움도 5.3%에서 9% 거의 1.6배 정도, 그리고 리플은 5.7%에서 7.6% 요것도 한 30% 정도 는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고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상승장도 겪고 그리고 엄청난 하락에 계속해서 맞다 보니 이 메이저 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이런 투자 철학이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혹시 변동성을 맞추는 게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정말 워렌 버핏이나 이제 뭐 짐 로저스나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얘기대로 장기 투자, 길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씨앗을 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작년에는 하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96%가 비트코인을 안 들고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과는 조금은 상반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투자 자체가, 투자의 자세가 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빗썸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참 공급망 쇼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 점점 가중화되고 있는데요.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미리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를 암호화폐 관련하여서도 묶어서 봤을 때 그 정황들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제 2월 말쯤에 전쟁이 났던 걸 봤을 때 그간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슬쩍슬쩍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며 약간 선회하는 기조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푸틴이 암호화폐 금지 선회, 러시아 비트코인 채굴 장점이 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작성됐을 때가 2022년 이제 1월 27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실행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어떻겠냐, 정부와 재무부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결정이다라는 러시아 재무부의 발언이 나오고 얼마 뒤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사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제 공급망이 모두 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급망이 모두 다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이제 달러를 받고 뭐 이렇게 루블화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재기하면서 러시아의 그 비트코인 프리미엄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프리미엄식으로 이렇게 붙기까지 했던 상황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 대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받겠다라는 언급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천연가스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방국들에게만 받겠다,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국가들에게는 받지 않겠다. 너네한테 천연가스 안 팔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3위라고 합니다. 벌써 3위 이제 러시아가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판결 사례가 러시아 내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법원 암호화폐 지불수단 인정 판결이 나왔다. 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시 법원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인 2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포함 약 109만 달러의 자산을 갈취한 혐의로 각각 9년과 7년형을 선고받으면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해당 사건이 정부기관 요원을 사칭한 피고가 피해자를 협박해 암호화폐 등 자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암호화폐는 지불수단이 아니라 이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범죄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의 협박과 공갈 혐의만 인정했었는데 이에 피해자와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1심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이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취급할지에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공식 법원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2월달, 3월달에 러시아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지불수단으로 인정을 했다.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루블라의 가치가 좀 많이 가치 절하가 된다면 좀 선진 금융국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 중 러시아에서 법정화폐 사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과는 전혀 그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파급력이 있는 소식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크립토 마켓 자체 내에선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 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3자의 이런 시장 상황들, 경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루나 사태 관련 소식들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2018년, 2019년 때 리플 XRP의 소식 빈도수만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021년 6월 28일 날 이러한 소식 하나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단독 검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추적한다라는 내용의 제목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년 전 이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도 수사 당국에 추적이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이제 6월 달이면은 5월에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이 끝난 이후에 나온 소식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뿐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이다라는 소식 1년 전에 나왔었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여러 차례 경고했다라는 내용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면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추적 가능해진다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루나 사태 때 그때 참 마침 타이밍 좋게 이 추적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뭔 소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테라 루나 사태 때 먹통이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시안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구축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이 테라 루나 사태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정기관의 한 소식통은 검찰 내부에 가상화폐 자금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전 테라폼 랩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당시 검찰이 이런 흐름을 주시했더라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말 방금 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추적이 가능한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을 했다. 당시 검찰은 미국 달러와 금 등 다양한 자산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수사 당국이 추적이 가능하다며 추적을 가지 않았어도 문제이고 추적을 하고도 사태를 특정하지 못했어도 문제이다. 이 시스템 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추적을 하지 않았어도 문제이고 추적을 하고도 사태를 특정하지 못했어도 참 문제인 상황이죠. 네, 이때 마침 먹통이 됐다는 게 과연 이렇게 투자자분들이나 밖에서 외부의 국민들이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소식인지, 이 소식과 더불어서 경찰에서 또 루나테라의 계획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딱 입장을 내놓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데 계획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 계획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국 법인의 테라폼 랩스의 법인의 청산 시점 역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 건데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테라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한국 법인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참, 네, 희한하죠. 지난 이제 5월 초쯤에 이 루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한국 법인이 청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우연치 않게 그게 된 거죠. 지금 청산이 된 건데 이 법인 청산과 관련해 권도영 대표는 우연히 시점이 겹쳤다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당하는 게 부당하게 추징했다라는 이 국세청 핑계를 대며 나는 그래서 청산을 한 거다. 계획 범죄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나테라 사태 참 우연히 이뤄지는 게 좀 많습니다. 작년 6월부터 준비해둔 이 시스템 감시 시스템도 우연히 그때 당시에 먹통이 됐고 이 테라폼 랩스 법인도 우연히 이제 그 루나 사태가 펼쳐지기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청산이 되었습니다. 참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경찰이 계속해서 루나와 테라 사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 SEC와 리플 XRP 간의 소송에 관련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 SE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자 허가 요청에 대해서 SEC가 이의 제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XRP 보유자의 법정 조언자 허가 요청 관련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SEC는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XRP 보유자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과 SEC 소송 관련 XRP 보유자들의 직접 개입을 제한하며 이들은 증거 혹은 증인을 제시할 수 없으나 법정 조언자로 사건 관련 말이 꼬이네요. 법정 문제를 브리핑할 수는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참 다시 한번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지긋지긋한 시간 끌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소송 관련하여서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중론으로 퍼지고 있는데 참 미 SEC에게 한번 걸리면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리플 CEO의 경우는 조지아 총리와 블록체인 규제 관련해서
통해서 또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그 2022 세계 경제 포럼 행사에서 조지아 총리 이제 아라클리 가라바슈 빌리 와 이름이 참 힘든데 블록체인 기술 및 규제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리플 CEO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블록체인 및 규제에 대한 조지아의 비전을 공유했다. 우리는 비즈니스 중심의 환경 및 혁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술과 혁신 허브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와 관련 리트윗하여 외국 고위 인사를 만나게 돼 영광이었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네, 지금 리플 CEO, 지금 리플사의 경우도 이 SEC와의 소송 중에서도 참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사업 확장 면에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SEC와의 리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 그런데 XRP 가격이 참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이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좀 반등해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